짐 싸라 고 말하는 순간 저는 30년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오늘 포기한다. 창문 너머로 저녁 해가 지고 있고 거실에서는 또 그 소리가 들립니다. 키보드 소리, 게임 소리, 32살 제 아들이 내는 소리입니다. 오늘 저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30년을 키운 자식에게 나가라는 말 한마디를 뱉고 나서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속에 늙은 남자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흰 머리가 절반이 넘고 눈밑이 푹 꺼진 그 남자. 처음에는 그게 저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울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어깨만 들썩이며 지금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지 않으신가요? 1막 우리가 꿈꿨던 아버지의 모습. 저는 경상도 시골에서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말을 나눌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셨고 주말에도 논밭이 아버지의 자리였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당 주방 일을 하셨는데 제 기억 속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사랑을 못 받아서 불행했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그게 당연한 삶인 줄 알았습니다. 밥상에 밥이 있다는 것, 교복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사랑이었습니다. 말로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지만 어머니가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 한구석에 늘 걸렸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되면 다르게 살겠다. 내 아이에게는 사랑한다고 말해주겠다. 내 아이의 운동회에는 꼭 가겠다. 내 아이가 힘들다고 말하면 옆에서 들어주겠다. 아내를 만났을 때 저는 30살이었습니다. 아내도 저와 비슷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외벌이 아버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어머니,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따뜻한 집안이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하면서 딱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자식만큼은 사랑받고 자랐다는 걸 느끼며 살게 해주자. 그 약속이 지금 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2막 최선을 다한다는 것의 의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간호사가 안겨준 그 작은 것, 그게 제 아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5개인지 일부러 세봤습니다. 오, 5개다. 발가락도 5개다. 눈도 있고 코도 있다. 기적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모든 선택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아들에게 더 좋은 걸 줄 수 있느냐? 직장을 옮길 때도 그랬습니다. 연봉이 조금 낮아도 집 근처 직장을 선택했습니다. 아이 얼굴 보고 출근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집을 살 때도 학군을 먼저 봤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은 다 뒤로 미뤘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가끔 말했습니다. 당신도 좀 챙겨요. 아이만 보다가 우리는 언제 살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잘 크면 그게 우리 사는 거지 뭐.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밝은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반에서 3손가락 안에 드는 성적이었고 선생님도 참 영특한 아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기에 미술 학원을 보냈습니다.
피아노도 배우고 싶다기에 피아노도 시켰습니다. 태권도는 제가 제안했습니다. 남자아이니까 몸도 단련시키면 좋겠다고. 학원이 3개였습니다. 솔직히 우리 형편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그때부터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배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중학교 올라가면서 아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상위권에서 중위권으로 그냥 사춘기련이 했습니다. 저도 그때가 힘들었으니까요. 아들, 공부 잘 안 돼? 그냥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공부가 무기야. 왜요? 공부 잘해도 취업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14살짜리가 그 말을 하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산막, 방황이라는 이름의 긴 터널. 고등학교는 어떻게든 잘 졸업했습니다. 수능은 생각보다 잘 봤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지방 국립대 경영학과 나쁘지 않다. 졸업하면 취업도 어렵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아들은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집을 벗어나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스스로 뭔가를 해내는 것 같았습니다. 방학에 집에 오면 조금 더 어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2학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 이번 학기 휴학하면 안 돼요? 갑자기 왜? 그냥요. 좀 쉬고 싶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알겠어. 한 학기만. 지금도 그 대답이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학기가 2학기가 됐습니다. 2학기가 1년이 됐습니다. 아들은 집에 돌아와서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편집 공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카페 알바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알바는 2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사장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3개 올리고 멈췄습니다. 구독자가 안 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젊을 때 방황하는 건 당연한 거야. 나도 그랬어. 아니, 나는 방황할 시간도 없었지만 요즘 애들은 다르잖아.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줘야 해. 복학을 했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 만에 또 휴학을 했습니다. 이번엔 뭔데? 군대 미루다가 이번에 가려고요. 군대에서 돌아왔을 때 아들은 25이었습니다.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저는 졸업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믿었습니다. 졸업은 했습니다. 29에. 취업이 안 됐습니다. 사막. 숫자가 말해주는 것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원도 다니고 자격증도 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들을 믿고 지원했습니다. 학원비에 자격증 시험 비용에 스터디 카페 이용료까지 다. 처음 1년은 그래도 아들이 움직였습니다. 떨어지긴 했지만 면접도 몇 군데 보고. 왜 떨어진 것 같아? 모르겠어요. 제 스펙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스펙을 쌓아야지. 어떡해요? 경력 없으면 안 뽑고 안 뽑으면 경력을 못 쌓잖아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 악순환이 있다는 걸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또 참았습니다. 2번째 해가 됐습니다. 아들이 움직이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스터디 카페를 가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방에서 나오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만 나오거나 아예 방에서 먹겠다고 하는 날도 생겼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봉식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말을 안 해요. 사춘기가 다시 왔나? 너무 걱정 마. 30살의 사춘기요? 에휴, 말을 해도. 저는 웃어 넘겼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웃어 넘기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그냥 마주하기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아들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낮에 자고 밤에 깨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밥은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고.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들 배달 음식 값, 생활비, 보험료, 핸드폰 요금, 각종 구독 서비스. 한 달에 최소 80만 원이 넘었습니다. 1년이면 1,000만 원 가까이. 3년이면. 저는 계산기를 덮었습니다. 숫자를 더 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오막. 한심하다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 아내와 저는 밤마다 부엌에서 속삭이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좀 더 지켜보자고. 얼마나요? 글쎄,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조금이 얼마예요? 이제 당신도 은퇴할 시기가 오는데.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덜하는 말이 언제까지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주하기 싫어서, 상처받기 싫어서, 싸우기 싫어서 그냥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거실에서 아들과 마주쳤습니다. 낮 2시였습니다. 아들은 머리도 감지 않은 채 냉장고를 열고 있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그냥 뭐 집에 있을 건데요. 취업 공부는 요즘은 좀 쉬고 있어요. 얼마나 됐어? 쉰 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 모르겠어요라는 말에 뭔가가 확 끌어올랐습니다. 한심하다.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뱉지 못했습니다. 내 자식한테 한심하다는 말을 하면 그게 돌아올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키운 거잖아요. 라는 말이. 그래서 또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게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켜지도 않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육막. 대화라는 시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아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나 들어간다. 방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모니터 빛만 밝았습니다. 뭔가를 먹었던 흔적, 쓰레기들,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침대 위에 누워 저를 봤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묻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어조였습니다.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무슨 얘기요? 요즘 어때? 뭐가요? 그냥 다 기분이라든가. 아들은 잠시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일어나는 것도. 뭔가 해보려고 하면 어차피 안 될 것 같고, 취업해도 어차피 버텨내지 못할 것 같고, 그냥 다 의미 없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 속에 뭔가 무너져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때? 정신건강의학과라든가. 아들은 피식 웃었습니다. 아빠 눈엔 나 정신 이상자로 보여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그냥 나가요. 피곤해요. 저는 나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서 저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잘못 건드린 걸까? 아니면 건드려서 다행인 걸까? 모르겠었습니다. 실막. 부부싸움은 아들 이름으로 시작됐다. 그날 밤 아내와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그냥 좀 내버려 둬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든데. 내버려 두면 뭐가 달라져? 3년을 내버려 뒀잖아. 그럼 밀어붙이면 달라지나요? 그러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무슨 일이라는 말, 아내가 밤마다 얼마나 무서웠을지 그 말 하나로 알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너무 오냐오냐해서 이렇게 된 거야.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하는 순간 후회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약속했던 것, 자식을 행복하게 키우자는 그 약속, 그게 이렇게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아들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게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기 서서 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행복할까? 아닐 것이다. 행복하면 저렇게 웅크려 있지 않는다. 그런데 뭘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나는 모른다. 내 아버지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준 것처럼 나도 결국 이 순간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저는 그냥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막. 한계라는 말. 이런 날들이 몇 달 더 지났습니다. 조금씩 저의 인내가 달아갔습니다. 아들의 무기력이 집안 공기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아내도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도 퇴근하고 집에 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집이 쉬러 오는 곳인데 집에 들어오는 것이 더 지치는 일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지방 출장을 마치고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가득했습니다. 아들 신발, 아들 슬리퍼, 그 위에 제 신발 놓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상징하는 게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는 배달 용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치우지 않은 것들.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내가 며칠 전에 만들어둔 반찬이 있었고 아들은 그것은 손도 안 댄 채 배달 음식만 먹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반찬통을 보면서 뭔가가 확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그걸 만들 때 뭘 생각했을지, 아들이 이거라도 먹을까 싶어서, 입맛에 맞을까 싶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손도 안 대진 채 거기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들이 냉장고를 열려는 순간 저는 말했습니다. 봉식아, 잠깐 보자.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말을 고르려 했습니다. 찬찬히 이성적으로 대화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온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짐 싸라. 아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짐 싸라고. 나가서 살아라.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야.
3년이야. 3년 동안 아빠가 기다렸어. 나가라고요? 어디로요? 돈도 없는데? 그건 네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아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또 흐지부지 될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 엄마도 마찬가지야. 우리 둘 다 부모한테 기댈 환경이 안 됐어.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 그래서 너한테 더 잘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그게 이렇게 된 거야.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이 힘들다는 거 알아. 취업이 어렵다는 거 알아. 근데 봉식아, 아빠도 지쳤어. 진짜로.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떨리지 않으려고 턱에 힘을 줬습니다. 나가서 힘들어 봐라. 아빠처럼, 엄마처럼. 그게 너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야. 그게 사람을 만드는 거야. 아들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가난했지만 악착같이 살았던 부모, 자식에게는 더 나은 것을 주겠다는 결심. 그 결심이 지나쳐서 아이를 약하게 만든 것은 아닌가? 사랑이 지나쳐서 울타리가 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아들, 그 아이가 처음부터 게으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밝은 아이였습니다. 영특하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너무 무서워졌던 것입니다.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확신을 심어줬어야 했는데 저는 넘어지지 않게 보호하는 것만 했습니다. 이건 아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기다리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일찍 더 단호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실패를 경험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부모 품만큼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모 품에만 있으면 결국 더 차가운 세상을 더 늦게, 더 상처받으며 만납니다. 에필로그. 일주일 후. 짐 싸라고 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아내한테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공인중개사 공부해 볼게요. 학원 알아봐도 돼요? 아내는 저에게 그 말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저는 회사 화장실에서 그 문자를 보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이걸로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학원 간다고 해서 바로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꺼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참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 강한 사랑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짐싸라는 말이 어떤 사랑한다보다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다만 오늘 저는 처음으로 거울 속 그 늙은 남자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 지금 혹시 저와 같은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처음 부모이고
처음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